대찬 인생 100회를 맞아서 이렇게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의 성원을 드리고자 오늘 정말 대찬 인물을 모셨는데 이분에 대한 마음이 제가 굉장히 애틋합니다. 애틋하고 아하. 솔직히 얘기하면 이분 생각하면 마음이 짠합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중심에 계셨던 분이고 인생의 수많은 풍파를 온몸으로 견뎌냈던 한 여성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오늘.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따님이시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이십니다. 전 유경재단 이사장이신 박근령 여사님 오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와 이사를 온 뒤에 우리들이 놀 장소는 더 넓어지고 언니와 저와 지만이 셋이서 틈만 나면 마음 놓고 놀 수 있게 됐어요. 막 뛰어가다 팍 엎어지고 그냥 깐데 또 까고 언니 대통령님은 어떠셨어요? 그 형님의 어떤 그런 책임감 부모님 역할을 정말 하시려고 용돈도 챙겨주시고 또 안 하던 잔소리도 막 대통령 가족으로 있는 게 결코 화려하고 편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그 형님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아갖고 온몸에 맞은 것 같이 멍이 들었다는 또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갑작스런 이 서거 소식이 갑작스럽게 부모님을 두 분을 다 여의면 지인들의 변심? 배반. 색상에 감사합니다. 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모두 TV에서 자주 뵙고 아니 우리 박정진 네. MC께서 그렇게 본인이랑 친분이 있으시다고 아, 네. 자랑을 하셨는데 친분은 정말 라기보다는 그냥 네, 존경하는 제가 분이죠. 제가. 프로를 많이 봤습니다. 네. 아니 너무 고우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고우셔서 화장 네. 예쁘게 해주셨어요. 몇호선 몇 번 출구신데 이렇게 고우신지. 아, 6학년 일반인데 왜 자꾸 2반이라고 일반. 일반인데 네, 일반으로 이반이라고 해주시죠. 하죠. 자, 일단 너무 기다리셔서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이 대찬 인생이 항상 대박을 나고 있는데 제가 마이크 앞에서 많이 떠는 편이라서 소박이 날까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조근조근 하시는 말씀이나 이 목소리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과 너무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런 얼굴도 말씀. 참 많이 닮았다는 이야기 들으시죠? 글쎄요, 아예 안 그렇잖아요. 저는 조금 다른데 예, 근데 많이 저는 많이 자꾸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보게 되는 게 피부가 너무 좋으세요. 그렇습니까? 네, 아까 박근혜 대통령도 그러시고 좀 집안 내력이 아니면 다른 DNA. 솔직히 좀 관리를 해보셨잖아요. 오늘 방송한다고 네. 픽을 좀 아, 하셨나요? 네, 그렇죠. 피부 너무 좋으신데. 아니, 원래 DNA가 그런 거 아니에요. 좀 피부가 좋으신 것 같아요. 이경수 사님 피부가 굉장히 좋으셨고. 그렇습니까? 네. 네, 동생분도 피부 좋으시고. 그런데 네. 오히려 어머니께서는 제가 이렇게 햇빛에 타잖아요. 그러면 딴 사람들은 금세 이렇게 붉어졌다가 도로 하얘지고 또 빨리 하얘져요. 탄 데만 좀 이렇게 뻘겋다가.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뺏겨져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때 아, 왜 저는 피부가 이래요 하고 얘기를 드렸을 때 네 피부가 어때서 이러질 않으시고 내가 너를 가졌을 때 그렇게 사과나 이런 과일이 먹고 싶었는데 그런 걸 못 먹어서 그래 피부가 그런 거야 하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아마 제가 이제 6학년 일반 정도 되니까 이제 또 이렇게 호르몬이나 이런 게 이제 왕성하지 않으니까 옛날에는 뭐 얼굴에 많이 뭐가 나고 그래서 고생 좀 많이 했습니다. 아우, 너무 고우세요.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시는 저도 사사로운 얘기 하나 할게요. 다들 이제 박근혜 여사 지금 모습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오늘 처음 뵙고 매체에서만 뵀잖아요. 근데 추억 여행을 하네요. 우리 어렸을 때는 연예인도 좋아하고 유명인에 대한 선망 그러거든요. 야, 저 여자 참 만나보고 싶어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박근령 씨였어요. 예, 중학교 때. 왜냐하면 박근혜, 그러니까 맏딸 박근혜는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근엄한 이미지랑 결합이 돼서 뭐 이렇게 그랬는데 박근혜 씨는 좀 신비로웠거든. 잘 안 보이는 존재였고 일부러 얼굴을 매스컴에 안 낸다 이 소문이 쫙 도니까 왜 좀 소녀 중에서
자기가 강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여사 초, 중, 고 대 시절에 그렇게 매스컴에 모습이 잘 안 보였던 게 네. 정말 본인이 의지적으로 그냥 일부러 난 얼굴 안 드러내겠다 이런 거였던 건가요? 그거는 이제 특히 어머니께서 그 청와대 생활하시면서 우리는 왕족이 아니다. 이제 청와대에서 나가면 다시 이제 사저로 가서 일반인 생활을 해야 되면 뭐 장도 보러 가야 되고 참 할 일이 많은데 그 얼굴이 알려지면 얼마나 불편한 줄 아느냐고 그 얘기 하신 게 그 어린 마음에 좀 이렇게 딱 와서 박힌 것 같고. 자, 일단 여사님을 야. 뵙고 있으니까 네. 본인의 어머니 아버님 모습이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물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는 한국 근현대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분들이시지만 한 가정에서 부모님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로서의 두 분의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박정희 전 대통령 하면요, 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이분 모르시는 분은 정말 간첩이에요. 네. 이 없죠. 간첩들도 알아요, 참 이분. 예. 네. 아는 분이지만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또 어떤 과정, 어떤 연유를 거쳐서 유경수 여사와 두 분이 만났는지. 네. 두 분께서 만나시기 전에 살아온 환경이 서로 달랐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많이 다르셨죠. 네. 어머니는 교동아씨, 그래서 뭐 만석군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부잣집. 전기에 보면 그땐 제가 태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저도 책을 통해서 네. 읽었는데, 그러나 이제 아버지께서는 참 어려운 가정의 여섯째 그 농촌의 막내로 태어나셔서 참 그때 다 우리나라가 그랬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이력, 그 환경을 이렇게 쭉 보면은 네. 그래도 정말 정법대로 다 그때는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었는데도 정법대로 밟을 수 있는 코스들을 다 밟았기 때문에 매력적인 모습을 갖췄을 수도 있어요. 여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구 사범학교를 37년에 나와서 그 이후에 3년간 문경 보통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하다가 사표를 내고 1940년에는 만주 군관학교를 또 거쳐서 44년에는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을 하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보통의 군인 남자, 그러나 굉장히 유경수 여사가 보셨을 때는 뭔가 단단함을 갖춘 그런 남성상이었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네. 연도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계실 때 어떤 언론이 이제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아주 분명히 제가 읽은 기억이 지금까지 나니까 뭐 첫인상이 어땠습니까? 남자로서 좋았습니까? 이렇게 사적을 막 물어보고 그걸 비교적 솔직히 얘기한 건데 한눈에 반했습니다예요. 이 여사 얘기가 군화를 아마도 뭐 밥 먹으러 들어갔겠죠. 군화를 벗고 뒷모습을 봤는데 등이 믿음직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앞모습이 있고 뒷모습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유교사 얘기죠. 앞모습으로는 사람을 속일 수도 있는데 뒤는 숨김이 없다. 근데 뭐 믿고 의지할 만한 든든한 게 보였다. 네. 저 등이 어때요? 아우, 못 믿음직하다, 진짜. 안 믿음직하다. 저한테 등 좀 돌리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 더, 외모 중에 네. 콧방망이가 날카로웠다. 코가 날카로운 게 네. 상당히 그 예리한 인상을 줬다는 거예요. 네. 유경수 여사님은 일남 3녀 중에 차녀로 태어나셨어요. 그 아버지 그 육종관 선생은 옥천 갑부로 불리셨는데 어느 정도 부자였냐면 대전 옥천 지방에서 최초로 자가용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부자였어요. 옥천 갑부. 옥천 갑부로 유경수 만석군. 여사님이 만석군. 아버님이 자동차가. 네. 그 당시 자가용. 네. 그러니까 외하라고. 굉장하시죠. 대단하께서. 예. 그리고 또 집이 또 얼마나 컸냐면 방이 99칸. 그래서 그 집이 아직도 보관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에 자가용 몰고 방에 99칸 있다는 거는 정말 만석군이라는 증명을 해볼 수 있는 거고. 네. 엄청난 하여튼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부모님께서 결혼 당시의 일화에 대해서 그 결혼할 때 당시에 네. 혹시 이야기를 좀 들은 게 있습니까? 뭐 어머니나 결혼식 아버지한테? 얘기나. 저는 아버지 어머니께서 물론 전쟁 중이셔서 뭐 선택의 여지도 없으셨겠지만 네. 그래도 대한제국 때 세워진 그 개성 성당, 네. 그 성당에서 식을 올리셨다는 게. 저도 가봤어요. 거기. 아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우리 그 형님이 영세를 받으려고 거기서 하셨나 그런 생각도 결혼을 또 들고. 성당이다. 당시 중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과 교편을 잡았었던 유경수 여사가 만난 지 무려 4개월 만에, 굉장히 빠른 시간이죠. 4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당시 그 박정희 대통령은 34살, 유경수 여사는 26살. 무려
나이 차이가 8살이 나요. 예, 아버지인 육종관 선생은 이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반대하셨기 이유가 때문에. 있었겠죠.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 자신의 은사인 김영기 선생을 만나서 부탁을 해서 이분이 이경수 여사 손을 잡고 입장을 하게 되는 그런 광경이 벌어지죠. 이경수 여사와 박정희 대통령의 만남은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달라도 너무 다른 너무 다른? 언밸런스한 커플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잣집 딸과 가난한 군인. 네. 근데 외할아버지를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어요. 그 이경수 여사의 아버지. 저기 저희 아버지는 보셨죠. 지금 옥천에 가면 이제 복원을 했는데 그 동안에 참 옥천 집도 너무 좀 그 폐가 같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얼마 전에 그 군에서 그렇게 또 해주셔서 네. 복원이 됐는데 거기 가면 아버지께서 그 한번 내려오셔서 주무시다가 하신 방이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도란도란 그렇게 그 방에만 불이 안 꺼지고 얘기를 하셨다고 그 친척 아, 그 네. 사촌 언니들이 그런 얘기를 그런데 외할머니,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의 친정 어머니, 네. 친정 어머니만은 박정희 대통령을 사위 굉장히 좋게 봤다면서요. 장모 사위사랑 그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특히 아버지께서 그 외할머니를 부르실 때 장모님 이렇게 안 부르시고 어머니 그렇게 부르세요.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 그때 제가 4~5살 때 아니 왜 우리 할머니가 아버지 낳으시지도 않았는데 왜 어머니라고 부를까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네. 굉장히 그 치밀하셨어요. 그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의 만남부터 결혼까지 스토리를 듣다 보니까 정말 쉽지가 않은 상황을 이겨내신 건데 원래 모든 사랑은 이 고난의 길을 걷다 보면 더 끈끈해지거든요. 두 분은 정말 좀 되게 애틋하지 않으셨을까? 뭐 좀 이렇게 좀 두 분, 애틋한 러브 어머니, 스토리 뭐 이런 네, 게 어머님하고. 있으신가요? 네.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어머니께서 회상하실 때 아버지께서 그렇게 바쁜 중에도 뭐 좋은 선물을 못 받았어도 꼭 아내 생일을 챙겼다는 그거 기억해줬다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두 분이 편지를 많이 주고받으셨었는데 네. 그게 이제 5.16 한 이틀 앞두고 어머니께서 이걸 다 소각을 하셨답니다. 네.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거기 한 장도 안 남기고 다 없애셨냐고 그랬더니 많이 주고받으셨어요. 그 편지를 다 네, 소각했다. 정말 목숨 걸고 하신 거죠. 뭐 군법회의로 가실 판이잖아요. 잘못되면. 네. 네, 그래서 좀 그런 일이 있었고. 근데 그런 일이 있기 직전에 꼭 연애 편지까지 다 태워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비장한 각오로 그때 참 상황이 다 찬성만 하는 것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참 어디서 어떻게 그럼요. 정말 사단이 날지 모르는데. 그 외할머니하고 유경수 여사가 같이 살았을 무렵에 그 노량진역 부근 골목에 안채에 딸려 있는 그 새방을 얻었다고 그래요. 한 2평 몇 번 남짓 이사를 정도 되는 하셨죠. 거. 네. 부엌도 안 딸려 있는 정도여서 그래서 짐을 날라줬던 같이 도왔던 운전병이 그래도 별을 단 장군이신데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였다고 하고 눈물을 흘렸을 정도라고 해요. 어렵게 장만한 집이라서 그런지요. 진짜 꿈의 집, 이제 신당동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신당동 집에 대한 애착이 아주 남달랐다고 들었어요. 신당동 집에서 어느 정도 사셨죠, 그래도. 그러면요. 그 기억은 나십니까? 그게 신당동 신당동이 아버지 어머니께서 결혼하시고 처음으로 장만하신 내 집 마련하신 첫 번째 집이라서 예. 어머니께서 너무 지금 어린 시절이라 그때는 잘 몰랐지만 그 모습을 지금 이렇게 떠올라 보면 굉장히 마음 설레시면서 집을 고치시고 막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몇 평이나 돼요? 60평, 67평 그 적산가옥이라고 그러대요. 적산가옥. 네, 그래서 이게 그걸 다담이라고 그러나요? 네. 그것도 있고 그대로 좀 살렸으면 정말 좋겠는데 다담이까지는 이번에 이제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럼 적사님은 집이 기본적으로 목재겠네요. 목재고요. 네, 쿵함다 울리고. 네, 목재고 항상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집에 그거는 아주 불이 다 타도 그 기둥만은 안 탄다는 그 기둥 이름을 일본 말로 뭐라고 그러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그게 그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유년 시절을 가장 이렇게 좋은 시절 보냈던 거기서 공간이라 남동생이 아들이 어머니 생- 태어났는데 네.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어머니 이사가. 생각하면 그 집에 대한 얽힌 추억, 특히 어머니가 갖고 꽃밭 이런 거 생각 많이 나신 거 같아요. 그때 우리 신당동 문을 딱 열고 나가면 거기 쪽문도 어머니
그 아이디어를 내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앞에 이제 어떤 그걸 눈깔 사탕이라고 그러기가 참 어감이 하얀색 이만한 사탕. 이렇게 크고 더덕더덕 더덕더덕 그냥 눈깔 사탕이에요. 그게 뭐. 예. 그거를 앞에 가게가 하나 딱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거 먹고 할머니 가방이 큼직한 게 있어요. 그러면 열어서 할머니 몰래 동전. 돈을 정말 훔쳐가지고 그래서 눈깔 사탕 그거 먹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아저씨가 그렇게 친절했습니다. 눈깔 사탕. 상점. 요만한 아주 정말 작은 그 뭐 구멍가게. 샵이라고 구멍가게도 구멍가게도 정말 구멍가게인데 근데 알고 보니까 주인 아저씨가 간첩으로 밝혀져가지고 친절하시던 그분이. 그럼요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주고 어머 소름 끼쳐. 저는 혹시 아버지를 염탐하러 왔던 그렇죠. 간첩이 아닐까요? 바로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혁명하시고 뭐 이제 국가제국 이게 다 이게 이제 맨날 보고 애 키가 5cm가 자랐어. 제가 뭐 어제는 뭐 죽먹었니 뭐 먹었니? 어제는 제가 오늘은 뭐 아침에는 뭐 먹었니 그치, 이런 그치, 거. 그치. 아. 어린 시절은 어머님하고 많이 생활 많이 하셨죠? 아버지 기억이 그렇죠. 거의 없죠? 어릴 때는 어머니하고 많이 그때 그 장희빈 탁 틀어놓으시고 TV. 장희빈아 이런 노래였는데 음대. 거기에 이게 설탕이 이렇게 이제 그거에 아마 나중에 기념관에 그게 올지 모르겠는데 그때 저기 장이 있었어요. 근데 장이 있었는데 하마터면 그 장에 깔려서 저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설탕을 많이 먹으면 이도 나빠지고 귀하고 하니까 설탕 그릇을 위에다가 놓으셨는데 그거 꺼내 먹으려고. 어머니 몰래 그걸 좀 먹겠다고 올라갔다가 이 장이 되게 말괄량이잖아요. 네 그래서 말괄량이에요. 아니 그래도 원래 엄청난 제가 말괄량. 혹시 언니가 애인입니다. 시킨 거 아니었어요? 저것 좀 갖고 내려. 그래가지고 엄청난 말괄량이 장에 깔리셨어요? 네, 장이 그냥 어떻게 이렇게 넘어져. 옆으로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거기 뭐가 무거운 게 있었으면 굉장히 위험했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그때 아마 누가 뛰어 들어왔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살아있는 게 라디오 용하네요. 위에다가 지금. 장희빈 들으시는 라디오 위에 설탕을 그걸 올려놓으셨다. 아유 알뜰하기로 소문이 자자하셨어요, 유경수 여사께서. 네. 저희는 모르는 알려지지 않은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 좀 알뜰하게 뭔가를 만들어 주시거나 뭘 이렇게 재활용을 해서 뭘 입히시거나. 알뜰한 모습. 원래 또 수혜가 출중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옷 다 만들어 입히시고. 어머니가 배화여전 때 이제 나오셔가지고 선생님을 하셨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다 전직 교육자 출신이시니까 그랬을 때 가정을 맡아서 가르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손뜨개질 같은 거를 좀 많이 하셨는데 그럴 때 이제 털 장갑 그렇게 요즘 흔한 벙어리 장갑 또 목도리 또 모자 이런 거 만들어 주시고 또 그 어머니는 청와대 계셨을 때도요 이렇게 포장을 뜯고 나면 이렇게 끈이 오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얘기하시면서도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해갖고 어디 모아놨다가 또 버리지 말라고 그래서 버리지는 않는데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도 이렇게 갑자기 그냥 손을 놓고 남자분들이 담배 피는 거나 같은 거겠죠? 그러면 어디서 뭘 이렇게 끊어오세요. 그러면 이렇게 종이 상자가 있어요. 네. 그거 열으셔갖고 미처 감지 못한 리본을 그냥 이렇게 두 손에다가 저도 그래서 요즘 그걸 합니다. 이렇게 감아가지고 다시 재활용하시려고. 네, 꼭 그렇게 누구를 주시더라도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그게 하면서 이렇게 마르셔가지고 그래서 요즘 저는 실핀 하시니까 시침핀. 네, 그거 아주 딱이더라고요. 딱 눌러놓으면 동글동글해갖고 그게 어느새 또 펴져요 이미 여름에 습한 날을 지나면 안 펴지는 건 좀 안 펴지지만 그렇게 해서 그게 모두 몸에 배신 거예요. 그 시절 어머니들은. 첫째 맞이를 부러워하는 게 왜 언니가 입던 옷 줄여가지고 내가 입고 내가 입던 거 줄여서 동생 입고 맞습니다. 아버지 목 늘어나 런닝폼에서 맞아요. 뭐 그 만들고 우리 이런 거 바지 같은 있잖아요. 거. 혹시 뭐 아버지가 아버지 군복으로 뭘 그거 만들? 맞습니다. 바로 군복 바지 천이 귀할 때라서 네. 우리 또 험하게 그래서 여기 무릎 꼭 만들어 주시고 제가 무릎이 잘 깨져가지고 네. 근데 지금도 흉터가 많은데 언덕대니까 좀 천천히 가면 좋은데 막 뛰어가다 팍 엎어지고 그냥 깐데 또 까고 좀 이렇게 언니 옷 물려 많이 이제 입으셨죠? 밤낮 그게 동생의
애환. 숙명이죠. 네, 근데 어머니께서는 왜 색깔 가지고 왜 남의 떡이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색깔도 똑같이 보통 무늬는 같아도 색깔은 틀릴 수가 있는데 색깔도 똑같이 해서 이렇게 방울 달려서 이렇게 메고 그 방울 달린 옷을 지금도 생각납니다. 보통 자매는 옷 때문에 많이 싸우는데 대통령하고 옷 때문에 싸우신 적은 없어요. 그런 적은 없죠. 똑같이 사다 주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철날 때쯤 돼서는 제가 이제 물려받으니까 64년도에 그 올림픽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때 우리 친척 언니 한 분이 이제 영어도 잘하고 하니까 이제 다녀왔어요. 네. 미키마우스 그려진 연필이 너무 갖고 싶어갖고 일제 그걸 딱 연필. 그때는 웬 필통이 또 그렇게 이쁩니까 네. 글쎄. 그래가지고 그걸 가져와서 이제 제가 막 싸갖고 가려고 그러면 어머니께서 아이 그건 딴 사람 주자. 딴 사람 주자 자꾸 그러세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시는가 했더니 아니 남들도 그거 참 못 써서 얼마나 갖고 싶겠냐고. 어머니는 이제 뭐 좀 일 잘한 그 낙도 어린이들 누구 와가지고 좀 칭찬받을 일 있으면 이렇게 선물거리를 좀 평소에 빼놓으려고. 그런데다가 또 그때는 교복은 없었는데 저희는 교복을 입은 학교는 아니에요. 그 신발 주머니가 딱 규격이 있었어요. 네. 아 근데 그 신발 주머니도 또 어쩌다 손님이 좀 사오시면 그게 그렇게 또 갖고 싶은 거예요. 들고 다니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맞아요. 또 그걸 못 갖고 다니게 하셔서 이제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어머니의 그 엄격한 교육이 저한테 살아가면서 아 참 필요했구나. 초등학교 때에 자기 소원이 연필 큰 거 한번 제대로 된 연필 한번 써보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연필을 항상 이렇게 볼펜 뒤에 몽당 연필을 꼽아서 깎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녔답니다. 또 유 여사님 스스로도 아마 장독대를 청아 뒤에 두셨는데 거기에 이제 구데기가 끓어 있는 거를 구데기를 다 걷어내시고 그 된장을 그렇게 또 사용하시고 이랬던 얘기. 아유 구데기야 된장이 있는 게 뭐 그렇게 나쁜 거냐고 그랬던 어머니의 얘기들을 이렇게 전화 들을 때는 가슴 뭉클한 게 있죠. 예. 나의 사랑하는 3천만 동포들이여, 나는 오늘 영예로운 제3공화국의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이 중대한 시기에 나를 대통령으로 선출해 주신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1963년 12월 드디어 박정희 대통령이 제5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당시 청와대 딱 들어갔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어떤 기분이었어요? 네, 그때는 하도 조심을 시키고 시키셨기 때문에 신당동에서 약 1년 정도를 살다 들어간 기억이 납니다. 네, 어머니께서도 많은 걸 조심하시고 첫 경험이시고 하니까 청와대는 공적인 장소지 우리는 신당동에서 청와대로 출퇴근을 하는 줄 알았어요. 잘 모르니까. 그래갖고 청와대에 가서 모든 게 안정되고 그렇게 되면 그때 부를 테니까 그때 할머니하고 잘 모시고 지내고 있으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거의 1년 동안 생리별을 하셨네요. 그럼 네. 64년에 들어가신 거네? 63년에 그렇죠. 대통령이 네, 되고 64년도에 그때도 나는 신당동에 계속 살아 계셨고 네, 신당동에서 학교를 다니고 네. 그랬던 더 있다 와라. 이제 학구제 그때 다 이제 하면서 편입도 또 그때 이제 소녀 박근혜 12살, 소녀 박근영 10살 이랬을 때 그때 당시에는 사실 버스도 드문드문 다니고 또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았잖아요. 근데 자동차로 이렇게 통학하고 이러기에는 굉장히 특권 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외할머니 밑에서 한 1년 정도를 더 잘하게 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참 어린 나이에 자매가 더 많이 의지를 했을 것 같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도. 근데 한 1년 정도를 그렇게 신당동 할머니하고 함께 살았다고 하니까 그런 일화를 들었을 때는 굉장히 부모님이 참 마음에 정이 많이 가고 그리웠을 텐데도 참 그 부분에 있어서 특권 의식을 심을까 봐 단호하게 선을 걷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1965년도에 제가 청운학교 교감으로 발령을 받고 난 다음에 박근영 우리 당시에는 공주라고 불렀어요. 그 공주님을 만나게 됐는데 절대로 대통령 자제라고 해서 뭐
격이 있거나 그런 거는 학교에서는 용납을 안 했어요. 똑같은 일반 애들하고 같이 생활을 시켰죠. 신당동 집에 살 때랑 청와대로 왔을 때 생활이 뭐가 확 달라졌던가요? 그 신당동에서는 그냥 옛날 밥상인데 청와대는 그 하얀 식탁보, 식탁보가 있었죠. 네, 그런 데서 꼭 먹게 되는 것이 참 아주 신기하고 네. 방이 넓어서 이제 방을 익히는 데만 해도 지금은 뭐 금세 알겠는데 그때는 청와대에서 현관인지도 모르고 방인 줄 알고 똑똑 두드리고 보면 거기가 현관. 일본식 문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저 유년 시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삼남매 청와대 시절 영상을 입수를 했습니다. 이걸 우와. 보시고 얘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눈물 흘리실 것 같아 이거 보시면은. 네. 청와대로 이사 와서 우리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기로 했어요. 지만이도 공부를 잘한대요. 공부가 끝나면 우리는 놀러 나갑니다. 청와대로 이사를 온 뒤에 우리들이 놀 장소는 더 넓어지고 아름답게 꾸민 곳이 많이 생겼습니다. 김하나 아파. 김하나 쉬어가자. 전날의 일이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저 지금 화면 보니까 어때요? 네, 아유 우리가 카메라. 저랬었나 할 정도로 정말 까마득한 옛날입니다. 늘 잘 넘어져서 덜렁대서 무릎에 이렇게 깐데 내가 흉이 똑같다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보니까 지금 이렇게 단아하게 얘기하시는 모습은 상상이 안 가는데 어릴 때 보니까 많이 넘어지게 이렇게 되게 말갈량의 모습이 그때 있네요.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께 던진 거잖아. 거기서 계속 던져서 넘어지고. 피아노 치면서 막 노래하니까 옆에서 남동생이 춤췄어요. 개다리 춤을 이렇게. 그랬구나. 피아노를 어릴 때부터 치셨나 봐요. 그랬지 한 3학년 때부터 친 것 같습니다. 네, 3학년 때. 그 피아노 두드리는 거 좋아했는데 마침 슌멜 피아노가 있었어요. 아마 그것이 이승만 대통령 계실 때나 윤보선 대통령 계실 때 청와대 비품으로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업라이트라고 그러죠. 네, 업라이트 피아노라고. 네, 그거 심지에 딱 네.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옛날에 피아노가 없으니까 그냥 책상에다 대고 막 흉내내니까 그래놓고. 네, 그랬는데 그걸 보니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거 치다가 이제 그러면 좀 배워라 해서 이제 했는데 제가 이제 곧잘 이렇게 어디서 음악이 나오면 그거 옮겨서 잘 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피아노 선생님은 손 버린다고 자꾸 연습곡 치지, 자꾸 딴 거 치지 말라고 그렇게도 했지만 그거 치는 거 너무 좋아했는데 이제 나중에 조금 나이 들면서 그 양희은 씨가 부른 아침 이슬. 네, 아침 이슬. 근데 그 저 실컷 부르고 태양은 묘지 위에 뭐 이러면은 어머니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묘지라고 하니까 좀 섬찟하니까 대지 위에로 바꾸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대지 위에 이렇게 바꿔 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금지곡이었다고 운동권 학생들이 아니 그럼 아침 이슬 불러주셨던 게 대략 기억이 몇 년도쯤인지 71년 정도 아닐까. 21년 전. 그땐 금지곡 전이에요. 전입니까? 김민기 씨가 네. 처음에 그 음반을 발표해서 노래가 나왔던 그 즈음에 나중에 유신 그때부터 아닙니까? 유신 72년? 반대 운동의 상징적인 노래처럼 이제 그게 되고 지금 말씀이 맞는 72년 거는 정도? 72년. 이거는 태양은 묘지 위에가 어둡고 불운하다 아마 그래서 그게 금지곡이 됐을 거예요. 네, 이제 막 반체제 네. 운동권 학생들이 이제 그걸 부르고. 청와대에서 계실 때 어머니가 용돈 주셨을 거 아닙니까? 네, 우린 정말 용돈 한이 맺혔죠. 용돈에 또 얽힌 일화가 있습니까? 예. 용돈이 한이 맺혔어요. 항상
사고 싶은 건 많은데 그게 좀 항상 부족했던 기억은 나요. 네, 그러니까 용돈은 나중에 있긴 있었어요? 아 그럼요. 얼마나 용돈을 받은 건지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항상 뭐 학용품 사면 빠듯한 네, 그런 거니까 그리고 항상 그 이유가 뭐 좀 불평만 하려고 하면 며칠 전에 그 달동네에 그 학생들 만났다고 남의 거기는 얘기를 막 하셔. 그러면서 그 물도 길러오고 그러는데 부모님은 다 똑같으시구나. 그렇게 하시고 또 낙도 어린이 만난 얘기 하시고 거기 그 참 공부 잘하는 근데 너네들은 여기 청와대 넓은 데서 맘 놓고 뛰어다니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이제 한을 좀 풀라고 제 이렇게 생일날 봉투를 하나 딱 주셨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5,000원. 그때 당시 5천 원이면 집 한 채가 5천 원. 진짜 또 뭐라? 5천 원의 가치면 물정이 어두우시군요. 5천 원의 가치가 그때 당시 얼마나? 글쎄 한 2, 30만 원? 얼마입니까? 뭐 하셨어요 그 돈으로?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누굴 딸려서 그 저기 작은 학생이 뭐 사고 싶어 하니까 같이 좀 가주라. 뭐 살 게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갔다 와서 뭘 샀는가를 보시니까 그때 그 몽키스라는 악단이 있었어요. 네. 참 그 칙칙거리는 그 LP판 열심히 들었는데 그랬는데 거기서 그 북소리가 이렇게 나오는 게 그게 쳐보고 싶은 거예요 또. 네, 그래서 그 북을 치면 쳐질 것 같은 네, 그거 이렇게 장난감이었을 겁니다. 근데 아주 모양은 다 갖췄어요. 구색은 뭐 거기 이렇게 드럼 착착하는 것도 애기용 네, 그래서 그 몽키스 그 잠깐 비춘 걸 보니까 발로다가는 이렇게 해서 막 그 챔벌 뭐라 그럽니까? 그것도 움직이고 막 북치고 이거 치고. 그래서 그걸 통째로 그냥 사가지고 장난감. 몽키스가 영국의 비틀즈가 하도 날리니까 미국의 기획자들이 사람들을 아예 공개 모집을 해갖고 만들었던 그룹이에요. 그래갖고 너무 노래가 좋은 게 많았어요. 꽤 날렸어요. 너무 근데 좋아했고 보통 그 당시 소녀면 나가서 이렇게 이런 인형 이런 걸 샀을 텐데 글쎄 말이에요. 드럼을 샀다는 것 자체가 말괄량이로 확인. 완전히 이제 도장 찍히고. 때로는 이제 그 용돈 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떨어지기 때문에 저하고 같이 이제 늘 가까이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 걸로 이제 같이 나눠 먹고 제 걸로 사서 같이 먹고 자기 이제 용돈 타는 날 얼른 또 저한테 또 사주고 그렇게 하면서 했고 절대 뭐 좋은 옷을 사려고 애를 쓰거나 좋은 물건을 사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어렸을 적 영상을 봐도 그렇고 얘기를 쭉 들어봐도 그렇고 삼남매가 다 성격이 각각 다른 것 같아요. 막내 동생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다고 들었거든요. 이렇게 주근깨도 있고 꼭 서양 애기들 같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참 동생이 그 사고가 한번 크게 나갖고 얼굴을 이렇게 그 수술을 해서 그렇지 그 젊을 때 참 미남이었습니다. 네. 제가 반할 정도로 참 그 육사 다닐 때 사진 딱 보면요. 굉장히 그 좀 미남형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렸을 때는 오죽했겠습니까? 여드름도 나기 전인데. 그러니까 참 동생은 기타 치는 거 좋아하고 학창 시절에 그래서 허리 휜다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우리 할머니가 있으니까. 그러다가 허리 휘겠어 활도 갖다 쏘겠다고 이렇게 농담도 하고 그래 그냥 기타를 좋아해서 이장희 씨 그 건너 뭐 송창 그럼요 송창식 씨 또 윤형주 씨 또 김세환 씨 그런 노래들만 녹음해서 많이 듣고 그랬던 기억납니다. 네. 아무래도 아버지는 또 군인 출신이셔서 또 카리스마가 있으신 분이죠. 엄격하고 좀 아버지로서 어떠셨을까요?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께 걱정이. 제가 걱정을 듣고 있을 땐 아버지는 뭐 잘했다 이렇게 오히려 옆에서. 시원하게. 그럼 어머니께서 눈을 깜빡깜빡 하시면서 제가 그거 들키셨지 저한테 이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잘했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어머니가 편을 들어주시지 않았다고 그러는 것도 있었고 또 우리 동생 또 미운 7살 시절에 어머니께서 엄하게 걱정을 하시면 나가라고 딱 이제 준엄하게 말씀하세요. 2번, 3번 잘못을 하면 그러면 이제 정말 나가라는 줄 알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노트인지 책을 하나 끼고
집 밖에 정말 나간 것 같이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어디까지 갔나 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담벼락에 딱 붙어 있었던 기억도 나고, 네, 청와대에서 다 뭐 일반 분들 사시는 모습 똑같이. 아버지와의 추억 중에 이건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근데 그 노래를 아버지가 작사 작곡한 거예요? 아니면 솔직히 이 자리에서 우리 박근령 여사님이 작사 작곡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작사 작곡하시고 네. 그다음에 녹음기에다가 이제 제가 학교 갔다 올 때 기다리신 거죠. 네. 그래갖고 이걸 저기 오선지에다가, 근데 아버지가 오선지 이러질 않으시고 콩나물 대가리로 한번 그려봐라. 아,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옮겨서 적은. 네. 그거 어떻게 박 대통령께서는 작곡도 하시죠? 아니 아버지께서 저기 그 옛날에 풍금도 잘 치세요. 다 전직 교육자들은 조금씩은 해야 선생님이어서 되니까. 대구 사범 이것저것 다 대학교 하시니까 나왔으니까. 네. 그래서 거기 소득증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3절인가 2절 그 3절. 그러면은 그거를 어머니께서 노래가 너무 딱딱해지지 않느냐고.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런가 이러시면 이제 그 이은상 선생님, 노산 이은상 선생님께 한번 자문을 구해보라고. 그렇게 해서 답이 오기를 노산 선생님께서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의 그 참 잘 살아보려는 수출이 좀 빨리 되고 소득, 증대 뭐 이런 게 막 나오니까 그 철학이 그 담겨 있는 거니까 단어를 안 바꾸는 게 좋겠다고. 네, 이렇게 해서 그대로 이제 그 가사가 나간 거죠. 새벽종이 울렸네, 새마을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제 마음을 가꾸네, 살기 좋은 내 마음을 우리 힘으로 만들세. 여러분 탑재 감사합니다. 왁새슬 피우니 이즈러진 조각들 안 나온단데 출랑 목이 맵네라. 어머니는 옛날에 동생한테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전화를 받으시면 내 지만이 엄마입니다 이렇게 꼭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네. 난 육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안 하시고. 그래서 어머니는 정말 학부형이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박근혜 대통령하고 지금 여사님하고 누가 공부를 더 잘하셨어요, 학창 시절에? 당연히 우리 형님이 항상 1등. 네. 전장학과에는 여성이 2사람이었어요, 여학생이. 근데 거기서 전장학과에서 여성으로서 1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프랑스 유학을 보내주셨어요. 1등을 했다는 이유 하나로. 책 보는 걸 너무 좋아해요. 독서 산매? 너무 한 번 하면 뭐 문학 작품부터 그냥 뭐 종교 관련된 책도 그냥 다 섭렵을 하니까, 그러면 그거 한 번 보면 읽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한 달에 걸쳐서 읽을 것을 이제 한 일주일이면 다 끝낼 정도로 몰입을 하면 막 새벽까지. 그러면 옆에서 뭐가 깨지는지 뭐 그런 걸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산매니까 몰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은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저 형님의 그 선생님, 그 당시에 우리 언니의 선생님은 은사님한테는 좀 이렇게 자랑스러우셨을 거예요. 네. 공부를 잘해서. 그렇죠. 근데 반장하고 그냥 뭐 제 선생님 오시면 항상 미안하고 그러셨을 걸 생각하면 그게 미안해서 공부를 잘 못해서 어머님만 얘기하면 그냥 속상해요. 공부 잘했으면은 그래도 좀 따뜻하고 부모가 그랬는데 공부 못하니까 막 뭔가 재질이 같아서 미안해요. 아니, 예체능의 소질이 그만큼 많으셨어요. 서울대 작곡가 나오시고 그렇게 그러니까요. 하시면 안 돼요. 우리 다 울어야 돼요. 여기서 여기. 학벌이 제일 좋으세요. 우린 다 불효자예요. 그렇다고 이렇게 즐거운 네. 참 뭐라 그러죠 그거를? 재능?
재치 있는 거, 위트. 순발력? 그런 얘기로 즐겁게 그 만인을 즐겁게 해주시면 그것도 복이라는데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어머니로서의 교육 철학도 대단하셨지만 또 영부인으로서 활동이 많아서 정말 국민들이 사랑한 퍼스트 레이디였잖아요. 기억이 나는 게 있나요? 어머니 방에 들어가면 대통령 부인의 방 하면 참 아름답겠다 이런 걸 많이 상상하실 거예요. 근데 일단 딱 들어가면 미결 무슨 결제 이렇게 거기 나서 이제 제2부속실 같은 데서 주로 뭐 장문의 편지, 진정서, 뭐 탄원서, 많이 청원서 많이 오잖아요. 그럼 그걸 다 빨리빨리 읽으실 수 없고 또 행사도 가셔야 되고 하니까 압축을 해서 꼭 이렇게 앞에다 조그맣게 메모할 수 있는 종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 온 편지 앞에다가 붙여요, 꼭. 그래서 요점. 그래서 어머니께서 요점 가지고 잘 이해가 안 가시면 그걸 읽으시게. 처음부터 다 끝까지 읽는 건 너무 많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다 뭐 또 처리할 분들은 그 담당 그 부서에서 하지만 그래도 이건 꼭 아버지께 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것은 꼭 메모를 하셨다가 꼭 얘기를 하세요. 네, 그렇게 해서 서류를 처리하시곤 했는데 또 한쪽에는 그 휘호를 써달라고 이렇게 부탁이 들어오면 휘호를 연습하셔야 되니까 그 신문지 신문지에다가 계속 연습하시던 그게 또 옆에 있고 또 이제 외국 손님을 만나러 가셔야 되기 때문에 한복을 또 다려서 이렇게 잘 걸어놓고 그러니까 또 한복 손님이 끝나고 나면 그냥 또 평범하게 입으셔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왜 이렇게 시간을 안 내시냐고 그러고 이제 그럴 때는 그리고 항상 30분을 만나기 위해서 엄마는 3시간을 준비해. 어떤 데 3일도 준비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막 조금 방이 복잡하고 이렇게 뭘 예쁘게 해놓을 그 여지가 없는 상황인데 나중에 액팅 퍼스트 레이디를 하게 되는 이제 우리 형님 방도 비슷해지더군요. 그래서 이런 거구나. 대통령 그 가족으로 있는 게 결코 뭐 화려하고 편한 게 아니다. 이제 그거 느끼고. 유경수 여사는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보완 관계였어요. 국민의 절박한 보완제. 목소리를 전해준다. 그리고 감히 누구도 그 반대 목소리를 못 낼 때 부드럽게 유 여사가 안에서 야당 노릇처럼 말씀을 하셨다 때문에 첫째 국민들이 대통령 부인을 우리는 영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대통령을 사랑을 하고 이게 높다 하는 사람을 국민이 사랑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드문 일이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분노를 가진 사람들도 이 교사가 완충제처럼 다른 감정을 갖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 교사 역할이 굉장히 크죠. 1971년 어느 겨울 소록도. 사람들이 나병을 전염병이라고 기피하던 시절에 어머니는 그곳을 찾으셨습니다. 손에 붕대를 칭칭 감은 나 환자 한 분이 고마움의 표시로 당신께 사과를 드렸을 때 당신은 그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사과를 받아 그 자리에서 덥석 한 입 베어 물으셨습니다. 그 순간 그곳에 정적이 흘렀고 그 정적을 깨는 한마디 맛있네요. 사과를 건넸던 나 환자가 흐느껴 울기 시작했고 그곳은 삽시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눈물방울이 그렁그렁 하면서도 환한 미소로 손수 입고 있던 앞치마로 나 환자의 눈물을 닦아주시던 어머니. 어머니의 그 환한 미소 한 번만이라도 다시 보고 싶습니다. 뭐 영부인으로 활동하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수행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청와대 식단을 꼬박 챙기셨어요. 근데 청와대 식단을 챙기다 보니까 본인이 요리할 시간은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일이 되면 직접 요리를 해서 가족들에게 음식을 대접했는데 또 이제 봄이면 쑥국이나 냉이국 또 여름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냉면 좋아하시니까 냉면도 직접 해주시고 또 매일 밤에는 또 삼남매에게 토마토를 갈아준다거나 떡을 준다거나 국화차를 주거나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그 부분은 아버지는 특별히 그 한약을 드신 기억이 별로 없고요. 또 연세가 뭐 많지 않으셨으니까. 그래가지고 항상 야채 주스로 하는 그래서 그걸 항상 가르쳐갖고 이제 그 4시만 되면 너무 식사 시간에 가까워지면 또 이제 식욕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거를 항상 갖다 드리라고 해서 제가 몇 번 심부름 한 기억이 나고 저기 그 도넛을 그렇게 튀기시면 그냥 요즘은 뭐 도넛 네. 그 가게가 많지만 그 냄새부터 기름 냄새. 네, 그리고 그때 한복이 아니라 앞치마는 짧은 게 아니고 희고 긴 거. 네. 네, 그렇게 그 한복을 그냥 질끈 이렇게 이쪽으로 해갖고 메고 네. 그 위에다가 하얗게 해서 입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 또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 중에 마른 거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가죽나물을 우리가 묻혀서도 먹는 튀기기도 전에 막 그거부터 다 통나무 튀기려고 보면 없어. 제가 다 먹어가지고. 근데 그걸 갖다 살짝 탁탁 살짝 튀기면 그걸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셨어요. 간식으로 먹었군요. 지금도 생각나지 않아요. 그 가죽나물 튀김 외에 볼 수가 없죠. 또 만들어 주신 간식 같은 거 기억나세요? 다 그랬죠. 고구마 뭐 껍데기라든가 또 그런 거 다 튀겨서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 네. 유경수 여사 하면 늘 떠오르는 그림이 그 단아한 한복 차림. 한복도 직접 지어서 입으셨나요? 한복을 직접 지을 시간은 없으셨고 네. 외할머니께서 초창기에는 한복을 이렇게 꼭 이렇게 지어주셨는데 잘 하세요. 그리고 허리는 어머니 스타일대로 조금 이렇게 짧게 섭 같은 거 또 소매 이런 걸 조금 개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노하우를 멋쟁이셨네요. 할머니가 하신. 조금 너무 이렇게 그 파티복 따로 하고 이래야지 너무 거치장스러우면 활동성이 없다 이런 뜻이었겠죠. 그 한복 주단집에 가서 한복을 그 동대문 시장에 그때는 천을 그렇게 많이 팔았기 때문에 70년대 초에 그 같이 모시고 갔던 분 얘기를 들으니까 1,500원 하는 3,000원 이렇게 하는 그 천을 사오셔서 많이 이렇게 입으셨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렇게 사진에 긴 그 치마를 좀 입으셨어요. 어머니께서 짧은 치마가 좀 불편하셔서 그러면 또 구두를 높게 신으셔야 된다 이래서 한번 어머니가 조금 발목을 삐신 다음부터는 조금 길게 하시고 그 굽도 조금 낮게 하셨는데 그 천들이 다 뭔 줄 아느냐고 저한테 그래요. 그게 그 동대문 시장에서 이렇게 그 끊으신 건데 어느 날 청와대 이렇게 여름에 들어가니까 그 식당이 너무 화사한 거예요. 땡땡이 천으로. 그게 이제 어머니께서 점점 우리나라도 천을 잘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끊으셔갖고 어머니도 땡땡이 또 그 땡땡이 샤보도 땡땡이 커튼도 땡땡이. 그래서 참 그 어린 마음에 그게 너무 좋았어요. 대통령의 딸이지만 여전히 좀 이렇게 검소한 생활을 강요를 많이 부모님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기억나는 혹시 기억 있으세요? 어머니가 참 철두철미하셨죠. 네. 네, 그래서 뭐 그때는 청와대 비품 모두가 다 세금으로 하는 것이라는 걸 항상 강조를 하시고 학생들한테도 그 함부로 그 저기 청와대 마크 찍힌 거 쓰지 못하게 하라고 이제 그러셔서 이면지를 많이 쓰고 시험지가 그때는 많을 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그 청와대 식구들이 이제 덥다고 거기 경호실 인원만 해도 꽤 되잖아요. 수행과부터 이렇게 많죠. 하면. 네, 그럼 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그러면 이제 찬물로 좀 샤워도 하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제 이부속실에서 일하는 분한테 그 가서 내가 그 저기 물 아껴 쓰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게 그렇게 제대로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가서 메인 밸브를 아예 딱 잠가갖고 빼갖고. 수도 밸브를 빼고 네, 그렇게까지. 네. 야, 대단하죠. 그런 정도로 참 하셨고 참 근검절약은 진짜 뭐 대단하셨죠. 근데 군것질도 잘 못하셨다고. 우리는 하도 불을 꺼갖고 그게 이제 청와대도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뭐도 나라가 어려우니까 많이 이 대통령 계실 적에 뭐 고치지도 못하신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여기서 켜면 저쪽에서 꺼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켜면 저쪽 가서 다시 끌려면 이리로 오고 뭐 이상한 구조였어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도 이제 불을 끄고 다니시니까 서로 부닥치고 다니고 뭐 이제 그랬습니다. 그 유경수 여사의 교육 방식이나 또 이 각 자녀의 특징을 살리고자 찾는 모습 그리고 아버지하고 딸이 같이 노래를 만드는 모습 이런 게 여느 가정하고 다름없는 그죠? 행복한 일상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행복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못했죠. 아마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아주 깊은 슬픔에 잠긴 날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유경수 여사께서 1974년 8월 15일 충격적인 사건을 겪게 되죠. 네, 박근영 여사에게는 굉장히 힘든 그런 지금 말을 해야 되는 순간인데요. 74년 8월 15일 광복절 그 경축 행사에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가 참석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원래 하던 대로 한 10시 한 6분 정도 행사가 시작이 됐었고 국민 의례, 또 애국가, 그다음에 경축사까지 그냥 무리 없이 계속 이어졌죠. 근데 그 경축사 중간에 총성이 울렸으나 그거를 민감하게 감지한 분들이 그 안에서 많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경축사가 이어지다가 다시 한번 총성이 울려 퍼지고 박정희 대통령 내분이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가만히 계세요. 여기까지 그냥 계세요. 여러분들 하던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상황이 진정되자 박정희 대통령은 다시 연설을 시작했다. 그러나 단상 뒤쪽에 앉아있던 유경수 여사는 병원으로 실려간 상황이었다. 그 아래층 그 단상 밑에 그 중앙 쪽에서 사람이 이제 뛰쳐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유경수 여사를 떠나보내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순간이 오게 됐던 거죠. 저는 정말 가슴이 아팠던 게 이 부분인데 대통령은 당시 유경수 여사가 얼마나 다친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끝내 유경수 여사는 5시간 40분 동안 수술을 했는데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국민들의 고충을 들어줬던 민원실에 안치가 되시죠. 붉은 폭도의 흉탄에 대통령 영부인이 돌아가시다니 이 소식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청와대 별관에도 일반 조문객을 위해 고인의 빈소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슬픈 소식을 들은 온 결에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도 큰 놀라움과 슬픔을 안고 사람들은 고인의 빈소로 달려와서 그때 심정이 어떻습니까? 어머니 총격 소식 듣고 본인은. 그거야 뭐 놀란 마음에 또 남동생도 너무 안 됐고 갑자기 TV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그날따라 그 아침을 많이 못 들고 가셨어요. 그래서 국이 이렇게 식어 있고 그래서 저걸 데워서 그냥 우리가 먹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막이 탁 저기 끊어지 카메라에 그 촬영이 끊어지는 듯이 나오더니 그거 막 저도 그날 봤거든요. 그러셨구나. 쉬 이러다가 막 뭐 소리 지르는 소리 나고 막 처음엔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죠. 그리고 그 당시에 유경수 여사를 아마 싫어하시는 분은 아마 국민 중에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게 확실하단 말이에요. 안티가 없는 유일한 영부인이라는 얘기 있었잖아요. 안티가 없는 네. 유일한 영부인이라는 말이 정확히 맞는 말. 그때는 전 국민이요. 정말 내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처럼 울었는데 모르셨나 봐요. 물론 이제 나중에는 알았지만 그 국민장 할 때도 좀 나오고 그 분향소 청와대에서 임시로 마련한 데도 나오지만 이렇게 이제 줄을 쭉 서서 분향을 하는 분 중에 막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막 곡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여성분이신데 그렇게 나중에 그분이 왜 저렇게까지 하시나 그분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알고 보니까 어머니께서 그 정말 그 남편 되는 분이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게 풀어지지 않다가 어머니 그 손에서 그게 풀어졌어요. 그분이 땅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일어나시라고 하는데도 못 일어나셔서 제가 그 여자분을 많이 기억합니다. 네. 그냥 유 여사 돌아갔을 때 정치적으로 그렇게 만만치 순탄하지 않은 시점이었었는데 몇몇 장면 중에 아주 선명하게 기억나는 게요. 국민장 치르고 이제 청와대로부터 운구차가 떠나는 날이에요. 그러면 가족이니까 대통령이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문에 그 청와대 대문에 이렇게 서서 대통령은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아나운서가 설명을 해줘요. 대통령은 묘소로 가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아내가 이렇게 되면 남편이 못 가는 겁니까? 그게 전통 방식이었군요. 제 기억엔 하여간 대통령이기 때문에 운구차를 못 따라간다 이렇게 해설을 들은 기억이 있어서 네, 그런데 그럴지도 모르죠. 네. 운구차가 엄청나게 천천히 가는데
우리한테 눈물 흘리는 박 대통령은 도저히 떠오르지가 않았었어요. 그냥 무섭기만 한 존재였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이렇게 손수건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꺼낸 다음에 팍 또 울어. 근데 좀 원거리에서 그 장면을 이렇게 계속 잡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인간적인 대통령을 그때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버지께서는 어머니가 그 돌아가신 후에 더 어머니가 어떻게 사셨다는 걸 더 깊이 느끼신 것 같아요. 첫 번째 어머니 그렇게 보내드리고 아버지하고 이제 가족이 식사를 첫날은 못했죠. 그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고 그 의자를 좀 딴 데로 이렇게 옮기라고 그렇게 이제 하시고. 엄마 자리. 그렇죠. 항상 늘 계시던 분이 뭐 편찮으시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그냥 사라지시는 것 같이 됐으니까. 그래 호련히 가셨다는 얘기들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모두. 그렇죠?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호련히 가셨다. 사건이 나고 그날 이후에 어머니 유품을 직접 수습을 하셨나요? 네. 언니와 함께? 네, 막 손님들, 또 그 문상객들, 아무리 아버지가 그땐 계셨지만 이제 그런 거에 아무래도 더 신경을 쓰게 되고, 그래서 틈틈이 올라와서 이렇게 하고 또 너무 피를 많이 흘리셨어요. 그래서 그 피가 이제 나중에 옷에 그냥, 그때도 땡땡이 옷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워낙 그 땡땡이 천을 좋아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때 뭐 오렌지빛으로 뭐 하늘이 물들었다. 우리는 그럴 그 하늘을 쳐다볼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욕조에다가 이제 그걸 태워야 된다고 그러대요. 그러면서 빨리 이 옷을 좀 빠르라고. 근데 너무나 그 피가 헝건해가지고, 예, 그 형님도 그냥 그 핏물 보면서 너무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네, 저 피를 그냥 그 하수구를 빼서 이렇게 흘러 보내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예, 그냥 그대로 갖고 있고 싶더라고요. 그게 어머니 피였기 때문에. 네. 하수구로 들어가는 어머니 피를 그렇게 하수구로 그렇죠. 보내고 그냥, 싶지 않았죠. 네, 그냥 지금 같았으면 저는 그냥 놔둘래요.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조각이라도 갖고 있었으면 했는데 경황도 없고 뭐 시키는 대로 막 하고 정말 바빴습니다. 막 혼자 이렇게 앉아서 우리가 슬퍼할 그런 그 경황이 없었죠. 당시에 또 나이가 어렸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박근영 여사님과 동생 저는 그때 20살이었고요. 네. 우리 그 형님이 이제 그 공부 마치고 이제 방학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때 그런 비보를 듣게 되니까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아갖고 온몸에 막 그 누가 맞은 것 같이 멍이 들었다는 그런 멍이 들었어요. 정말 이거 좀 보라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래서 그걸 의사 선생님한테 며칠간 치료받고 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도 일어나대요. 사람이 이렇게 너무 충격을 받으면 이렇게 그 팔이나 온몸에 이렇게 멍이 드는 이유가 그런 처음 봤습니다. 제가. 그 어머님 사건으로 인하여 본인도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지셨죠, 우리 여사님. 네, 그때 그 굉장히 그 갑상선 항진증이 오더라고요. 네, 굉장히 그 불안하죠. 그때 그 저기 어머니께서 좀 한번 외서 쳐봐 한 곡이 있었어요. 그 쇼팡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유명한 겁니다. 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걸 다 치더라고요. 제가 다 외웠어요 그때.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그 계기로 이렇게 뭐 결심을 한달까 작심을 한달까 그건 뭐 작은 일이지만 어머니 때는 이렇게 어머니 계실 때는 자꾸 그 나태하고 안 하던 일들도 탁 해내고 그런 저를 발견하게 됐죠. 네. 언니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어머니 역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네, 그러면서 아버지를 도와드리게 되는데 네, 74년 9월부터 영부인 모습처럼 딱 나타났을 때는 그 영부인배 제4회 쟁탈 그 어머니 배구 대회 그때부터 첫 행보를 했던 거거든요. 지난 역사를 돌이켜볼 때 참으로 가난과 사회 혼란과 지난날의 그런 모든 고난이 하나의 축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그리웠는지 우리 형님이 그 머리를 이렇게 좀 올리고 이렇게 한복을 입고 왔다 갔다 하시면 그 돌아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어머니셨으면 좋겠어요. 돌아서면 언니시잖아요. 그 항상 그런 작은 이모가 와도 자꾸 거기서 어머니 모습을 자꾸 찾으려고 그러고 저는 또 뭐 그 크게 돕지도 못했지만 뭐 형님이 자유롭게 시장이나 이런 데를 다니기가 힘드시니까 이제 필요한 거 제가 좀 할 수 있는 일이면 가서 뭐 안경도 좀 맞춰다 드리고 아주 그 사사로운 부분이 있죠. 네. 그런 것도 좀 해드리고. 하지만 어머니를 잃은 충격을 채 잊기도 전에요. 네. 또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갑작스런 이 서거 소식이 들립니다. 네. 11.6, 그러니까 1979년 10월 26일이고 그날 아침에 박 대통령은 삽교촌에 행사가 있어서 갔고 그건 뭐 그날 그 생중계로 우리가 다 그 모습을 봤다고요. 그리고 그날 밤이죠. 10월 11일 날 밤. 그게 보니까 1시 반 정도 됐던 그 시간입니다. 바로 거기서 이제 저격 사건이 일어나고. 전날 밤 대통령이 총에 맞아 죽었다는 갑작스런 소식에 전국은 충격에 휩싸였다. 좀처럼 가라앉을 줄 몰랐다. 제가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그때 삽교천 준공식 앞두고 원래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하셨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TV를 이렇게 보면서 흑백 TV였죠. 흑백 시절이니까. 근데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버지의 얼굴이 안색이 좀 이렇게 왠지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처럼 생동감이 느껴지지 않고 마치 이게 세상 떠나는 사람의 그런 혈색처럼 보여지기도 했었고 또 그 이상한 기운이 느껴짐과 동시에 그 전에 추석에 유경수 여사의 산소에 갔을 때 나도 가고 싶다. 나도 곧 따라가겠다.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셨다. 이렇게 회고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었거든요. 충격 나고 바로 전에 들으셨어요? 그럼요. 우리는 그때 그냥 청와대에 있었고 아버지가 오늘 참 늦으시네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 유명한 얘기가 그런 변을 당하셨다는 얘기를 딱 했을 때 우리 형님이 그때 안보를 많이 걱정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뭐 도끼 만행에 뭐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휴전선은요 이상 없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신 얘기가 네 그런 그날 박근영 여사님은 어떤? 저야 뭐 아버지 그 경황도 없이 빨리 옷을 챙겨서 그때는 분원, 지금은 분원이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수도육군 병원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이렇게 모셔놨다고 빨리 옷을 챙겨서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거 챙기고 언니가 이렇게 다 챙겨주시고 언니는 이제 뒷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제가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도 어렸을 때 어른들 손을 잡고 같이 그 문상을 따라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이제 경복궁 담이죠. 그쪽 쭉 돌아서 온 국민, 전국에서 온 국민이 9일장 국상으로 치러졌었잖아요. 9일장 내내 정말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같이 함께 슬퍼했었고 그 신당동으로 그 삼남매가 다 이제 가고 나서까지도 100일 탈상할 때까지도 그 문상객들의 발걸음은 계속 이어졌었고 편지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국민들이 보냈다라고 들었거든요. 자, 이제 신당동으로 16년 만에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네. 신당동으로 다시 돌아가서 딱 문 열고 이제 들어가서 들어갈 때 그때 어떻습니까? 이 소외가 남달랐을 것 같은데. 뭐 그때 그런 걸 느낄 경황이 없어서 네. 그렇지만 단지 부모님이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좀 살아계셨으면 모시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한 아닌 한이 이렇게 있었지만 그래서 그때 그 허전함을 달래려고 열심히 읽지도 않던 그 나자렛 예수 이런 책을 사다가 네. 지금 그 책이 어디 남아 있을 텐데 막 줄까지 쳐가면서 열심히 읽고 막 그 마음을 위로받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원래 이렇게 부모님이 갑자기 이제 두 분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형제들 간에는 굉장히 우애가 끈끈해지지 않습니까? 네, 정말 그 부모님 역할 그 정말 하시려고 뭐 용돈도 챙겨주시고 또 잔소리도 안 하던 잔소리도 막 대신해야 되니까. 아침 식사는 꼭 동생 거는 남동생 거는 직접 그 메뉴를 짜서 뭐 콩나물국, 뭐 묵국, 미역국 다 그렇지요, 뭐 북엇국. 새벽에 일어나서 국을 다. 네, 그럼 이제 동생이 못 끓여주셨어요. 먹고 가면 제가 그거 다 먹어요.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요리 솜씨는 어느 수준이었어요? 우리 물론 그 많이 할 기회는 없으셨지만 이 책을 보고 하시면 그냥 온수도 착 재갖고 그냥 제가 요리도 그 파운드 공식대로. 네, 가끔 시간 있으면 그 브라우니 같은 거 뭐 이런 거 잘 만들어서 과자도 구워주시고 그랬죠. 국도 잘 끓이시고. 남동생 때문에 이제 그건 많이 실력이 늘고 우리 시간은 좀 김장도 걸려- 했다니까요. 네, 시간은 좀 같이 김장도 하셨어요? 그럼요. 꼭 송편도 때 되면 꼭 송편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도 돌아가셨는데 그 이제 그대로 그 습관대로 한번 해보는 거죠. 네. 부모님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신당동 집에 있다가 이제 성북동으로 갑니다. 성북동으로. 이게 이제 워낙 짐들이 많은데 신당동 집이 너무 작아서 결국 이제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성북동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를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북동으로 가게 그때 이제 되는지. 그 새마음 봉사단 안에 그 이사님으로도 계셨고 그런 분들이 우리가 박 대통령 시절에 참 수출도 참 잘 되고 정치를 그래도 또 유가족이 저렇게 짐 정리도 못하고 있으니까 좀 우리가 그런 공간을 하나 마련을 해 주자. 예, 그렇게 돼서 성북동에 이제 한 5분이 힘을 합하셔가지고 그걸 만드셨어요. 어떤 거는 너무 궁금한데 질문하기는 참 어려운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박근영 여사가 생활이 형편이 좋지 않다. 제가 어디서 분명히 기사에서 봤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알겠죠. 어찌됐든 대통령의 딸이고 딸이죠. 네. 그래서 연금도 있고 그러실 텐데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는지 저희는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첫 번째 그 결혼을 했을 때 이미 연금이 끝났어요. 결혼을 하면 소실이 되는군요. 연금수요가. 원래 결혼을 하면 이제 그 연금은 여성들은 다 끊어져요, 원래가. 그 힘든 시간에도 혼자가 아니고 삼남매가 함께여서 서로 의지하면서 잘 이겨낼 수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사람이 살다 보면 또 성인이 되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감정이 또 하나 찾아오죠. 바로 사랑. 박근영 여사님, 여자 박근영에게 또 사랑의 추억. 아픈 추억이 있겠죠. 추억이지만 저의 결혼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너무 애둘러서 얘기해요. 제가 어렸을 때지만 기억을 하고 있는 내용을 좀 한번 더듬어 볼게요. 먼저 33년 전이죠. 한금속의 그 류찬우 회장의 장남 류청 씨를 주선을 해서 맞선을 보게 해주시고 전격적으로 결혼까지 가게 되면서 결혼 발표를 하셨고 1982년 9월 14일 성북동 정원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지인들도 오셨지만 일가 친척도 오시고 그다음에 여권 인사들도 다 축하하러 발걸음을 했었고 전두환 대통령 내외도 참석했다 이것 때문에 화제가 됐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셨죠 그때? 네, 잠깐 그랬죠. 정말 이거는 그 참 특별한 인연인데 우리가 성북동에를 살았잖아요. 그 전에는 사실 제가 그 소개를 받기 전이었어요. 근데 우연히 소개를 딱 받아서 보니까 바로 딱 벽이 붙은 담벼락이 붙은 내가 이 집이 얘기를 하고 속에 싶었던 그 이제 우리가 가서 살 집이 됐죠. 이게 성북동 집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연히 내가 결혼한 집이 또 그룹이 바로 옆집이에요. 그분의 댁이셨어요. 그렇죠. 원래 부가연동에 사셨는데 일로 이사 오신 거죠. 그쪽으로 이제 내가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하면 여기서 좀 며느리하고 다 살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지신 집이 글쎄 딱 우리 또 우연히. 그죠, 아주 우연이죠. 우연히. 이게 굉장한 우연인데 요 벽 사이에 이제 문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를 우리 박근영 여사님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언니 뭐 음식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계속 도와주고 그 시댁의 배려로 제가 이제 그렇게까지도 했습니까? 하면서 이제 지냈죠.
근데 결혼을 하자마자 떨어져 지내셨다고 네, 미국에 하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수업 받는다고 하나요? 경영자 네. 수업. 그렇죠. 그런 뭐 거기에도 이제 지사도 있고 들어가 있으니까 글로 발령이 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갔었어야 되는데 이제 정말 그 사정이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때 참 우리 그 형님이 참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셨는데 제가 도와드려야 돼. 여동생 하나밖에 없는데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갖고 이제 돕다 보니까 예, 미국에 따라가지 못하게 됐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혼인 신고를 안 하고 그때 당시 결혼하신 분이 미국에 가시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게 헤어짐으로 됐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아니 왜 남성분들 중에는 우리 어머니를 꼭 모시지 않으면 나는 결혼 안 해. 뭐 이러는 분도 있다고 할 때 그게 사실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사랑하고 좋아하면 그런 것이 좀 해주면 좋지만 못해도 그냥 사는 거지 뭘 그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까 어떤 조건도 없었지만 그 정말 형님을 못 도와주는 거에 대한 제 도리를 다 해야 된다라는 어떻게 그 결혼도 안 하신 형님을 놔두고 내가 미국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만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런 것이 굉장히 저로서는 힘들었는데 또 아무래도 그런 거를 이해를 하시면서도 왜 딴 사람도 있지 왜 없겠냐고 이렇게 생각한 또 시댁 어른들이 생각하실 땐 좀 섭섭하실 수도 있죠. 제가 그걸 충분히 지금은 이해를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미국에 안 간 게 잘했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일부 종사 하려고 했으면 갔었어야죠. 근데 그때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 하고 우리 박근혜 여사님께도 운명의 사랑이 찾아오셨잖아요. 그죠? 자, 그 운명적인 사랑의 주인공을 직접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네. 공화당 신동욱 총재 모셨습니다. 네. 이리 와서 반갑습니다. 지난번 뵀을 때하고 완전히 달라요. 살도 굉장히 빠지신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안전 불감증, 그것을 어떻게 좀 해결해 보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저희들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도보 단식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단식한 지는 제가 136일째고 그 136일의 기록이 제 여기 있는 수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80일) 도보 단식이 마치는 순간 저는 단식 121차가 됩니다. 와이프로서 단식을 하면 좀 편한가요? 아니면 걱정이 많이 되세요? 이게 그래도 작년에 그런 가슴 아픈 일을 참 우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나선 일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안전 대한민국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미력 하나마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삭발과 단식을 시작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어렵게 모셨으니까 먼저 신동욱 총재님에 대한 간략한 프로필을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백혜진 제가 기자님. 소개하고 싶네요. 네. 제 나름대로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 네. 혹시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정정해 아니 주셔야 이렇게 됩니다. 해주셔야 됩니다. 네. 날아갑니다. 무서운데 하고 떨리는데 긴장되는데 1968년 경남 산청에서 2남 5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때부터 총기가 출중해서 집안의 사랑을 되찾이하고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면서 자랐고요. 부산 성도고등학교 시절에 학생회장을 지내기도 하셨어요. 정말 야, 틀린 거 없나요? 네, 맞습니다. 아무나 아는 거 아니죠. 그죠. 네. 성도고등학교. 예. 리더십이 아주 출중해야 되거든요. 네. 일단 저는 두 분을 이렇게 같이 처음 뵈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두 분은 어떻게 이런 운명적인 사랑 그리고 인생의 동반자로 함께하게 되셨나? 두 분이 지금 신동욱 그 총재님께서 2006년에 미니 홈피를 하셨는데 그때 대통령을 닮은 개라는 칼럼을 연재를 하셨어요.
거기에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체격은 작지만 날렵, 기민, 대담, 용맹하고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근성을 가진 진돗개를 닮았다라고 비유를 했어요. 이거를 또 박 여사님께서 보시고 이런 좋은 글을 써줘서 우리 아버지를 명개와 비교를 해서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는 의미로 연락을 드렸고 그 이후부터 두 분이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저분은 마티스 같고 저분은 참 이쁜 스피츠 같고 저분은 또 불독 같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그 개띠해에만 가능한 그 잘못하면 괜히 오해받잖아요. 어른을 개한테 비교하냐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했는데 그게 참 위트 있는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 신동욱 총재님은 박근영 여사님의 어떤 매력에 이렇게 빠지시게 되신 거예요? 사실은 누구나가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당시 공주님 아니십니까? 네. 저도 처음 만났을 때는 공주님이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네. 그 시절은 공주님으로 사셨던 시절이고 저는 그 시절에 지리산 산골 소년으로 살던 시절이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공주님의 모습하고 이분의 삶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냥 동네 일반 우리 누님 같기도 하고 동생 같기도 한 그런 이미지. 소탈한. 예, 검소하시고. 아니면 좀 이렇게 감동 이벤트도 아무리 부산 남자 무뚝뚝하다지만 케이크에 막 이벤트 해준 적 있다고. 그 당시 또 구정 들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근데 여자 시청자들이 이런 얘기 너무 좋아하죠. 아내를 만나서 얼마 안 됐을 텐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서대문 어느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내가 길을 걷다 갑자기 그 당시에 공주님이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세상이 두렵습니다. 그때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아마 제 나이가 38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 38살의 이 젊은 어엽심이 불타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주님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사람들을 무서워하거나 세상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왜요? 이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이 신동욱이가 공주님께 목숨을 바치십니다. 그러니 공주님께서는 목숨이 이제 2개 아이십니까? 근데 그때 우리 아내가 많이 감동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케이크 이벤트를 같이 해주신 거예요? 아니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생일이 돌아오셨어요. 네. 그 동네 그 제과점에 가서 제일 싼 케이크 하나 주이소. 그래서 뭐 하나 쓰고 싶은데 뭐 없습니까 쓰는 거? 그러니까 그 초콜릿으로 쓰는 걸 맞아요. 짰었어요. 그래서 제가 근영을 위해 죽겠소라고 딱 썼죠. 그래 해가지고 이제 했던 게 이제 케이크 이벤트. 그때 어땠어요 소감이? 네, 그래서 요즘 말대로 되는 세상에 안 죽어도 되니까 좀 싸우진 않았으면 좋겠다고. 두 분이서 주로 데이트를 걷기 데이트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총재님. 사실은 약혼을 하기로 결정해서 했는데 사실 또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가 못해요. 그래서 금가락지 하나를 사드려야 되겠다고 갔는데 사실은 이게 또 싫다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 가다 보니까 그 당시에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히트를 쳤어요. 반지의 제왕이라는 금가락지 하나 절대 반지. 네. 딱 됐다. 야, 아저씨, 이게 얼마입니까? 이러니까 17만 원 달라 그러십니다. 그 정도면 딱 그러니까 좀 끼 보입시다. 이랬다고. 이러니까 이제 잠깐만요. 이러는 거예요. 야, 그때 이제 제가 설마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달라고? 순간에 내가 당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기회 되고 다른 데 가보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옮겨갔는데 어디냐면 피카디리 극장 쪽에 도로변에 갔는데 그때 금가락지가 2개가 있었는데 15만 원 달랬습니다. 그게 14K 반지입니다. 그래서 딱 됐다 이러고 아저씨 빨리 계산합시다 이러니까 갑자기 또 잠깐만요 또 이러는 거예요. 또 싸다고? 이러고 또 긴장되잖아요. 근데 10,000원만 빼주세요. 어머 귀여우셔. 그래가지고 그게 14만 원에 샀어요. 그걸 깐지도 않아. 네, 10,000원 빼주세요. 눈물 난다. 그래서 14만 원에 반지를. 그래서 얼굴이 알려지면 못 갚는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반지를 장만했는데 문제는 약혼을 해야 되는데 약혼할 수 있는 장소가 또 이제 예치가 안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등산을 자주 했으니까
그러면 산상약혼을 하는 게 어떻게 계십니까? 뭐 산에 가면서 뭐 산에서 하입시다. 산행 팀들이 계셨으니까. 그렇게 그러죠 뭐 이렇게 해서 그 관악산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 케이크 하나하고 샴페인 하나 해서 토탈 비용이 15만 원 들어서 이제 약혼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문제는 이거를 아내에 아는 지인 한 분이 잡지사를 했는데 이 사장님 그래도 이거는 기록으로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가지고 아버지에서 싫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세상에 드러나게 됐던 이야기고. 이제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사실은 여기 패널이기도 하지만 두 분하고 또 각별한 또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는데 7년 전쯤에 제가 취재를 하다가 이제 두 분을 알게 됐어요. 알게 됐는데 두 분이 그때는 약혼한 상태였고 결혼하시기 전이었어요. 근데 사시는 게 형편이 이렇게 나아지지가 않으셔서 결혼 문제로 좀 고민을 하시길래 제가 그러면은 결혼에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이제 잘 알고 지내던 권영찬이라는 개그맨이 있어요. 사실 이러이러한 분들이 계신데 결혼을 좀 하는데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결혼식을 했는데 잘못 오해하신 분들은 너무 호화 결혼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런 결혼은 하시지는 않으셨고 이렇게 해서 도움을 받아서 이분들이 7년 전에 이렇게 결혼을 하시게 된 거예요. 무사히 잘 끝나서 참 다행이고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감회가 깊었고요. 네, 잘 살겠습니다. 결혼식을 했을 때 당시에 그 당시 대통령이 아니었죠. 대통령이 아니셨는데 그 언니분하고 동생분이 좀 반대를 해서 이왕이면 오셨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끝내 불참하셨어요. 그때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팠는데 그때 어떠셨는지 저라도 당연히 그런 나이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거는 그 인지상정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뭐 열심히 또 살면 되지 않을까? 그 자리에 같이 하지 못해서 좀 하객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냥 승리적인 만나기를 생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두 분의 결혼을 축하하러 또 전국에서 오셨잖아요. 근데 두 분이 화환 대신 쌀로 그렇게 한 것도 또 아이디어가 쌀로 받자. 남편이 낸 아이디어죠. 가끔가다 이제 식사를 같이 해요. 식사를 이사장님이 고기를 안 드시거든요. 채식주의시니까 보리밥 주로 보리밥집 뭐 그런 데를 이제 한 번씩 가면 처음에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식사를 하고 그 이제 보리밥이 남는 게 있어. 그러면 그거를 싸달라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져가세요.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알뜰하게 저거 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정말로 같은 여자 입장으로서 그렇게 알뜰하게 하시는 그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고 우리가 배울 점이 너무 많습니다. 자, 특별한 결혼 생활 하시는 두 분 특별한 하루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희 뭐 일로 가 기차 시간 늦겠다. 대찬 인생과 함께 특별한 여행을 떠난 두 사람. 이쪽은 KTX고 이쪽은 새마을호. 아니 새마을호가 왜 이렇게 17, 18. 더 깨끗해졌네. 한상에 우리 새마을호. 새마을호가 달라졌어요. 우리가 여고 17, 18이에요. 남편인 신동욱 총재가 도보 단식을 하며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신동욱 총재가 단식을 하는 중에도 아내를 위해 준비한 특별한 간식. 냄새 좋다. 아이고 참 그러네. 미안해서 그냥 냄새를 한번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보, 취합니다. 여보 냄새를 좀 빨간 걸로 좀 해주세요. 응? 빨간 옷이가 조금 속이 여기 좀 말랑말랑하면
결혼 8년 차에 이른 두 사람. 힘들게 찾은 사랑인 만큼 서로에 대한 애정과 믿음이 각별한데요. 지금 우리 아내가 좋아하고 있는 내 사랑 내 곁에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너무 슬퍼요. 근데 자꾸 그 노래를 어디 가면 꼭 부르게 되는데 함께 시간을 보낼 때마다 아내인 박근영 여사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려주는 다정한 남편입니다. 아내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다고요? 이승철 씨가 부른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그 노래 가사를 의미하고 있으면 저는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가사 내용처럼 아내에 대한 제 마음과 제 아내에 대한 그 마음이 그 노랫말의 가사 속에 그대로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것 같아요. 또 그 노래만 들으면 그렇게 또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혹시 어머니께서는 어떤 노래 좋아하셨어요? 어머니께서는 이제 은방울 자매의 그 마포 종점 그런 거. 하여튼 은방울 자매 노래는 뭐 그냥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저도에서 그 휴양지죠. 거기가 그 이승만 대통령 별장에서 조금 배 타고 가면 거기에서 그 마지막으로 이렇게 많이 틀으시고 붓글씨 연습도 하시고 그래서 그 은방울 자매 노래만 들으면 그렇게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어느덧 세상을 떠나신 지 41년이 흘렀지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깊어져만 갑니다. 추억이 깃든 노래를 들으며 도착한 이곳은 충북 옥천에 위치한 유경수 여사의 생가인데요. 오랜만에 여기 저기 생가를 와 보니까 어떠세요? 네, 지난번에 왔을 때 굉장히 방문객이 많았는데 네 이렇게 올 때마다 참 세월을 되돌릴 수는 없고 청와대에서 함께 보낸 12년의 세월. 그동안 자신의 어머니이자 대한민국의 어머니셨던 유경수 여사. 어떤 이별의 말도 없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의 슬픔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시간이 흘러 어머니를 닮은 모습으로 남편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어떠세요? 여기 오지 어머니 여기 생가 와 보시니까. 이왕이면 또 어머니가 좀 살아 계셔서 같이 모시고 왔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두 분 중에 한 분만 좀 살아 계셨어도 많은 또 추억도 나눌 수 있는데. 부모님과 함께 이곳에 오신 적 있으세요? 아, 그거는 이제 이렇게 복원되기 전에 또 집이 훼손되기 전에요. 그때는 그 아버지께서 고속도로 내려가시다가 그때 들리고 했죠. 어머니 계시는 사랑방 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유경수 여사를 그리워하는 국민들을 위해 관광지로 개발된 생가. 곳곳에서 유경수 여사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혹시 태어나신 방도 나오나요? 어머, 그러면 어머니께서 태어나신 방에서 보통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죠? 내가 태어난 방에서 내가 그대로 살다가 시집 가고. 저쪽 방에서 이제 살다 시집 가고 끝에. 아, 저기 그 아버지께서 그 약혼하시고 그 사진 저 방에 오셔서 네 하루 묵다가 하셨다 그렇게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곳에서 자수도 놓으시고. 아 여기 꼼꼼하셔서 어머니가 그 일을 하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네. 가사 과목의 선생님이었던 어머니께서 군인이던 아버지를 만나 첫눈에 반해 인연을 맺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고우시죠? 청순하시고 예전에 봤을 때. 응? 교복 유니폼이 아주. 요거는 대구 계산성당에서 결혼을 하셨는데 이날이 1950년 12월 12일 날 오후 2시에 결혼식을 하셨는데 당신하고 내가 결혼한 시간이 오후 2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어머니의 이 모습이 좋아요. 네, 이 모습이. 영부인으로서의 어머니를 떠올리는 박근영 여사.
이때가 아마 월남 참전 그 가족분들 위로하러 다니시는 중인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힘들고 소외받은 국민들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남다르셨다는데요. 요즘도 우량아 선발대회 합니까? 요즘은 하지 않습니다. 네. 나라의 미래가 될 어린이들의 복지에 대해서도 유난히 신경을 쓰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떠올리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네, 좀 후회가 많이 되죠. 좀 어머니 이렇게 들려주시는 분 보면 참 모범적으로 사셨는데. 여기는 국모님을 위해서 쓴 글들인데 다 짝을 잃고 쓰신 거가 돼가지고 참 마음이 모두 아프네요. 이걸 읽으시게 되면. 41일째라고 돼 있네요. 당신이 그리우면 당신이 이곳에 와서 고이 잠든 지 41일째. 어머니도 불편하신 몸을 무릅쓰고 같이 오셨는데 어찌 왔느냐 하는 말 한마디 없소. 고이 잠두어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올 테니 그럼 안녕. 그동안에 어머니가 지켜보셨을 텐데 참 자랑스러운 딸로만 살지 못한 것이 후회되는 게 많죠. 그래서 이제 말이 잘한다. 하여튼 가장 늦었다고 할 때가 뭐 이러다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우선 우리 형님이 이제 참 어려운 일을 맡으셨으니까 좀 우리 형님이 뜻하시는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아마 하늘에서 부모님들께서도 바라고 계실 거예요. 자연의 고즈넉함을 느끼며 힘들 때마다 찾곤 하는 추억의 장소. 사람들의 오해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낸 두 사람. 이곳에 사랑의 결실을 맺게 도와준 1등 공신이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여보. 네. 오늘 귀한 손님 오신다면서요? 네. 결혼식 때 우리 많이 도움 줬던 우리 백은행 기자 온다고 당신 오늘 그럼요. 김치전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야. 박근영 여사가 준비한 정성 가득한 김치전. 백은영 기자를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남편인 신동욱 총재가 최고의 맛으로 평가하는 김치전인데요. 참 먹음직해 보이죠? 다 됐습니다. 여보 참 맛있게 보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두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는 한상 차림. 어서 오십시오. 드디어 초대 손님이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에요, 진짜. 네, 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서 오세요. 너무 오랜만에 만나 뵙는 거라서. 백 기자님 없으면 우리가 부부연이 닿았겠습니까? 네. 너무 고맙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랜만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사회적으로 바쁘다 못해가지고 오늘 자리가 만들어졌네요. 네, 감사합니다. 직접 우리 이사장님께서 직접 붙여주신 거니까 네. 우선 제가 한번 맛을 보고 제 평가를 한번 해도 될까요? 네. 근데 이제 맛이 없을 때는 이제 이쪽 탓이고 네. 좀 맛있는 건 제 탓으로. 맛이 안 나오면 제가 구우면 밀가루를 부은 사람이 그럼요. 또 따로 계시니까. 제가 독박 쓰겠습니다. 네. 맛있습니다. 네. 맛있어요. 네. 역시 우리 백 기자는 나의 은인입니다. 이게 그래도 이제 현미라는 것 때문에. 맛있어요. 두 분 호칭이 어떻게 되세요? 두 분 있을 때? 아깝게는. 옛날에는 이제 여보 말이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신 교수님, 신 박사님 이렇게 했는데 여보는 나와 같을 여의 보배 보자. 그렇게 해서 여보라고 부른다 그러고 당신은 믿을 신자에
당연히 믿는 사람이다라는 뭐 그런 굉장히 좋은 뜻으로 그래서 그런 얘기는 자꾸 해도 좋다고 그러셔서 그때부터 제가 여보 당신 하는 얘기를 문자에다가 좀 쓰지요. 근데 이제 말로 하는 거는 이제 차차 익숙해져야죠. 말로 할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냥 이제 신 박사님 이렇게 되죠. 총재님은 어떻게 그래요? 뭐 그냥 여보 당신. 여보 당신. 여보 당신. 훨씬 그 곰살스럽고 좀 애교스럽게 부르시는데 네. 우리 이사장님은 그게 말이 안 떨어지시나 네. 봐요. 그죠? 좀 그런 편입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 나는 이런 사회를 맞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신 적은 있어요? 네,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신 생각은 안 나지만 아버지는 항상 그 남성에 대한 평가를 하실 때 그 기상과 기백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아버지께서 작곡하신 나의 조국 뭐 또 군가 이런 거를 이렇게 TV에 나와서 씩씩하게 부르는 장병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군인이 이렇게 있으면 부르는 거 딱 보시고 우리 근영이 신랑감 하면 딱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다른 거 그 사람이 뭐 어떤 학력이 어떤지 어떤 그 생활 환경인지는 전혀 그 개의치 않으시고 진정성 있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참 좋아하셨습니다. 좋아하셨을까요? 기상과 기획.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인연이 된 건가? 뭐 예를 들어서 세대차 느낍니다. 네, 어떨 때? 어떨 때? 근데 그게 세대 차인지 성격 차인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저기 시댁에서 이거를 가출 사건이라고 유명한 사건이 하나 결혼 초에 한 달 동안 서로 통화를 안 했죠. 왜요? 서로 뻗팅기 작전. 자존심 싸움 때문에? 그렇죠. 당신이 먼저 해. 당신이 먼저 해. 네. 이런 거요. 결국 한 달 뒤에 그랬어요?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한 달인가 6개월 아니었나? 한 달이었죠. 한 달. 뭐라고요? 빨리. 지방에 문자 좀 또 주세요. 돈을 벌러 간다고. 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그거 거의 도발 아닌가요? 돈을 좀 많이 벌어오나 했더니 그건 전혀. 말이죠. 좀 이래가지고 도저히 화해가 불가능할 것 같다. 안 그러면 내가 여기서 아마 이민이 끝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여자 얘기만. 입장에서 좀 문자를 좀 하나 쳐달라. 그래서 그 후배가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회신이 들어왔어요. 뭐라고요? 빨리 이쪽으로 들어와라. 그럼 먼저 보내신 거죠? 제가 보냈죠. 믿음이 있었나요? 좀 그런 깊은 믿음? 그렇게 해야지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 안내나 믿는 저나 척이라도 해야죠. 부부로서의 어떤 그런 신뢰감이나 믿음은 난 대단한 것 같아요. 사람들의 선입견과 14살의 나이 차이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었던 두 사람.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 덕분에 함께 이겨낼 수 있었는데요. 두 사람의 특별한 여행. 마지막 종착역은 바로 충북 보은의 무료 급식소에 함께 온 박근영 여사와 신동욱 총재. 네 하나씩. 네. 일찍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을 떠올리며 정성 가득한 음식을 대접하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오래 사세요. 우리 대통령 아우가 되시는. 네네. 네 아우가 네. 되죠? 그래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만수무강하시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미약한 힘이지만 그런 상생 경제 쪽을 좀 더 돌아봐 주시고 역사를 잘 알아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역사를 좀 바로 알리는 일에 좀 매진하고 싶습니다. 말괄량이 둘째 딸로 태어나 엄격한 어머니와 다정한 아버지의 보호 아래 청와대의 공주로 보냈던 17년의 세월. 대통령의 동생에서 여자 박근영으로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개척해 나가는 박근영 여사의 대찬 인생을 응원합니다.